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조창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특별히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어제 시니어 문학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니어 문학상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시니어 문학상을 소개하자면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문학상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니어라고 하니까 뭔가 감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신춘문예에 당선되시는 분들도 도전하는 문학상이 바로 시니어 문학상입니다. 시니어 문학상은 대상 상금이 500만 원이라서 올해 경쟁률은 1000대 1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시니어 문학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시니어 문학상에 당선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요. 김영애 선생님의 호박 보름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심사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어디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 공모전의 심사평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심사평을 읽어보고 올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뽑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평 보면 기준치 웃도는 수작들 많아 시니어 문학상 존재 의의 보여줘. 시 심사평에는 숙련미와 치열성 노련함까지 엿보여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숙련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습작기를 많이 거쳐서 시를 어느 정도 이제 잘 쓴다는 이야기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피아노를 친다고 한다면 피아노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겠죠.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숙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올해 시니어 문학상은 이런 습작기를 걸친 어떤 시에 대해서 쓰는 노하우가 많이 쌓인 숙련미가 갖춰진 작품이 많았다. 근데 그 숙련미와 더불어서 치열하게 시를 썼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몇 번 이제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시라고 하는 것이 한 줄 한 줄 쓰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 짧은 어떤 시 안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쓸 때마다 굉장한 많은 어떤 내공과 공력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치열하게 써야지, 만약에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치열하게 쓰지 않는다. 그러면 단번에 심사평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작품은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 계속 읽으면서 긴장감을 계속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썼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노련함까지 엿보여. 그러니까 뭔가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전략적이기까지 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써야지 공모전에 당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써야지 이 시가 과연 문학상에 당선이 될 수 있는지 그 노련한 전략까지 갖춘 시니어 분들이 이 시의 심사에 이 시의 공모에 참여했고 그거를 바로 심사위원들은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내년에 이제 시니어 문학상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숙련미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요. 그 숙련미에 덧붙여서 시를 굉장히 치열하게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점이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 생각해내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심사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회 매일 시니어 문학상 시 부문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응모자가 몰려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당연히 많은 응모자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 대상 상금이 500만 원이고 또 신문사에 자기 이름이 소개되니까 당연히 응모자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응모자가 많이 몰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수준이 높아지겠죠. 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도 이 문학상에 투고를 하니까 얼마나 이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우선 심사에 앞서 시니어 문학상이 지향하는 삶의 질적인 향상을 주된 가치 덕목으로 합의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시니어 문학상이 지향하는 게 어떤 삶의 질적인 향상, 어떤 삶의 뭔가 삶을 도움이 주는, 삶에 대해서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거를 주된 가치 덕목으로 심사위원들께 합의하고 심사에 이제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보면 젊은이들의 장기인 감각이나 치밀한 문장 구성 등의 패기보다 체험과 경륜에서 확보한 건강한 정신이 이룬 보편적 가치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바로 위에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주된 가치 덕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이 무엇이냐? 젊은이들의 장기인 감각이나 치밀한 문장 구성 등의 패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문학상이 이제 시니어 문학상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패기라든가 어떤 젊은 감각보다는 어떤 체험이나 경륜,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시니어 분들이 어떤 경륜이 많잖아요. 그런 경륜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매년마다 심사위원들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심사평을 봤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뽑힌 시를 봤었을 때는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이제 쓰여진 시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젊은 감각이나 패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이 시니어 문학상에 맞춰서 그것을 다 버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살리시면서 거기다가 경륜을 집어넣으면 아마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그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동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여기서 경륜이나 체험을 막 강조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이제 막 주안점을 두면 좋겠지만 내 장점이 젊은이의 패기와 젊은 감각이라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살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젊은 패기나 감각이 없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럼 나는 체험이라든가 삶의 경험에 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이걸로 승부를 걸 거야. 그러면 그걸로도 또 심사위원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셔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거를 시로 잘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것이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선호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선권에 근접한 작품들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숙련미와 일정한 치열성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선권에 가려면 숙련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숙련미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숙련미를 갖추려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그게 갖추어지나요? 매주, 매달, 매년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숙련미가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바이에를 치는데 갑자기 뭐 라흐마니노프의 그런 뭐 변주곡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바이엘에서 그 라흐마니노프의 그 변주곡을 치려면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꾸준하게 피아노를 연습을 해야지 그 단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선권에 가려면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꾸준하게 시를 쓰시고 공부하고 분석해야지만이 숙련미를 갖춰져서 당선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숙련미가 없이 뭐 문학상에 냈다. 그러면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당선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끔 이제 보면, 이제 어디 신춘문예라든가 어디 공모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1년에 뭐 여름이면 여름 휴가를 가요. 그리고 이제 뭐 추우면 또 춥다고 시를 안 써요. 근데 이제 공모전 날짜가 다가오니까 한두 달 전에 막 바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서 공모전이 한두 달 앞으로 다가와서 그 시를 열심히 쓴다고 해서 그게 시가 당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당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숙련미를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치열하게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10년 미만이기도 하지만 이미 기성문인의 노련미도 엿보였다. 노련미가 있으려면 그만큼 숙달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숙달이 돼야지만이 노련미가 나타나죠. 공모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여기도 투고해보고 저기도 투고해보고 투고를 하면서 떨어지면서 또 이런 심사평을 분석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그리고 습작을 해나가면서 그냥 나 혼자 습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도 받으면서 지도도 받으면서 꾸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위치를 점검하면서 절망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써야지 숙련미가 생기고 노련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그런 가운데 이범희 씨의 아우라지, 하오인 씨의 둥근 슬픔, 신금섭 씨의 산국, 최정만 씨의 투명한 외출, 김영애 씨의 호박 보름달 등 4편의 시와 1편의 시조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서사적 소재에서 읽어내는 감성의 깊이가 돋보이는 아우라지. 서사적 소재에서 감성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아우라지는. 그러니까 약간 서정시적으로 썼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서정적인 어떤 그런 면모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에치기라는 추억을 소재로 상상력과 은유를 잘 조합한 둥근 슬픔. 누에치기라고 하는 어떤 소재를 가져와서 상상력을 동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유를 잘 냈다는 얘기죠. 이 작품도 제가 읽어봤는데 상상력과 은유가 잘 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범한 소재이면서도 치밀하게 조탁하여 단시조의 규범을 보인 산국. 그리고 평범한 소재에서 읽어내는 시적 반성과 성찰이 돋보이는 투명한 외출. 이 작품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작품에는 어떤 자기 반성적인 것과 통찰이 엿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과 상상력을 잘 직조하여 메시지 전달에 성공한 호박 보름달. 그러니까 체험 있죠. 아까 그 시니어 심사위원들이 체험과 경륜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호박 보름달은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현실은 사실 리얼리즘인데 이 현실에 바탕을 하면서도 여기다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거를 잘 조화시켜서 메시지 전달, 주제를 잘 전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호박 보름달이 입상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심사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의 한번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층 베란다에 늙수그레한 손님이 오셨어요. 옮겨 앉으시면 속상하신다기에
별빛 잘 드는 곳에 모셔두고 늦가을 여문 햇살 초겨운 시린 하늘 흠뻑 드시고 달달한 후생을 주십사 간청 드렸지요. 가끔씩 똑똑똑 공손하게 안부를 여쭙는 동안 햇볕은 조금씩 김포공항 쪽으로 비껴서 주었어요. 땅 기운 깔고 앉았던 엉덩이가 얇아지고 토실토실하던 황금 피부도 푸석해지셨어요. 오늘은 햇살 좋은 길일 망고 풍상 다 겪은 노파처럼 충분히 달아올랐을까. 엄마 엉덩이 같이 접힌 골짜기에 심호흡을 대고 거부하는 칼날로 쾅쾅쾅 만삭의 배를 쪼갰어요. 두동강난 몸, 움싹으로 가득한 황금색 자궁 속에서 소름처럼 울컥 양수가 튀었어요. 불쑥 내뱉은 어릴 적 생리통처럼 노란 별꽃 뙤약볕 울에 쳐서 귓두리가 뛰어나왔어요. 소스라쳤을 태아들, 나는 폐경입니다. 달큰한 우각으로 널브러진 조각달을 섬기며 달지 않은 마음 길었어요. 첫 아이 낳고 해산딸이 미워질 때 엄마가 끓여주신 황금 호박죽 오지게 달았지요. 그이와 딸의 귀가를 밝혀주십사 만월 두 대접 두둥실 식탁 위에 띄웠습니다. 그럼 이 시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층 베란다에 늑수그레한 손님이 오셨어요. 여기서 이제 손님은 이제 호박이겠죠. 옮겨 앉으시면 속상하신다기에 별빛 잘 드는 곳에 모셔두고 늦가을 여문 햇살 초겨운 시린 하늘 흠뻑 드시고 달달한 후생을 주십사 간청드렸지요. 여기서 이 시는 후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썼어요. 후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찾아봤더니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 건강을 유지하거나 좋게 하는 일이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 선택이 이 시인이 굉장히 노련하고 단어에 대한 촉수가, 언어에 대한 촉수가 뻗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후생이란 단어를 말고 디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달달한 디저트를 주십사 간청드렸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일차원적이 돼버려요. 너무나도 평범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디저트라고 하는 거, 이 평범한 거 말고 뭔가 이 후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시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 이런 관념어들을 적재적소에 쓰셔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을 적재적소에 쓰시려면 당연히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거 단어를 많이 알아서 그거를 시어로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시를 가르치면 선생님, 이 부분에서 이 시는 다른 단어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시가 너무 평범해져요. 이 문장이 너무 평범해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단어를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이제 바꿔 오시면 그게 이제 또 제 수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이 단어로도 부족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더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치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디저트를 썼다라고 하면 긴장이 확 풀어지는데, 이 디저트가 아닌 후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려다 보니까, 이 단어를 발견하니까 이 문장이 치열하게 썼다라는 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단어 하나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짧은데 이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 문장 보면 가끔씩 똑똑똑 공손하게 안부를 여쭙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호박을 이렇게 똑똑똑 때렸나 보죠.
햇볕은 조금씩 김포공항 쪽으로 비켜서 주었어요. 여기서 김포공항은 왜 나왔죠? 이 시의 화자가 강서구 쪽에 살고 있으니까 강서구에 뭐가 있어요? 김포공항이 있죠? 그래서 이 장소가 김포공항을 씀으로 인해서 이 시가 자신의 체험하고 자신의 현실하고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햇볕은 조금씩 서쪽으로 비켜서 주었어요. 이러면은 서쪽이 돼버리면 나하고 현실하고 멀어지잖아요. 근데 이 서쪽 대신에 김포공항을 쓰면 내가 사는 곳이 강서구니까 김포공항이랑 나랑 현실적으로 밀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땅 기운을 깔고 앉았던 엉덩이가 얇아지고 토실토실하던 황금 피부도 푸석해지셨어요. 오늘은 햇살 좋은 길일, 망고 풍상 다 겪은 노파처럼 충분히 달아올랐을까. 여기서 이제 노파가 나오죠. 노파는 누구예요? 바로 호박이겠죠. 늙은 호박이겠죠. 근데 왜 호박을 노파로 비유했을까요? 그거는 그 밑에 보면 나오겠죠. 늙은 호박을 노파로 비유한 건 적절하죠. 왜? 늙은 호박이니까 노파랑 적절하잖아요. 근데 이 노파로 비유를 했으면 왜 늙은 호박이 노파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가 밑에 나오겠죠. 그 밑에 보니까 엄마 엉덩이 같이 접힌 골짜기에 심호흡을 대고, 그러니까 우리 호박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시는 엄마 엉덩이라 그랬죠. 근데 위에서 노파가 나왔어요. 그럼 밑에가 엄마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눈치챌 수 있어요? 노파 엄마 모계죠. 모계.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동강 거부하는 칼날로 쾅쾅쾅 만삭의 배를 쪼갰어요. 우리 호박을 이제 칼로 할 때 이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쾅쾅쾅 해서 그 호박을 만삭의 배라고 보면서 이걸 쪼갰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두 동강 난 몸, 움싹으로 가득한 황금색 자궁 속에서 그 호박 안에 움싹이 가득했죠. 소름처럼 울컥 양수가 튀었어요. 이게 왜 호박을 만삭의 배로 봤기 때문에 만삭의 배가 뭐예요? 임신한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배니까 바로 황금색 자궁이 될 수 있고 양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위에서 노파 나왔죠. 엄마 나왔죠. 만삭의 배 나왔죠. 자궁 나왔죠. 양수 나왔죠. 이게 다 뭐예요? 남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이제 주제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 시가 당선되었을 때 체험과 상상력이 잘 결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랬죠. 그럼 이게 메시지가 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불쑥 내뱉은 어릴 적 생리통처럼 생리통, 여기서 생리통은 왜 나오죠? 만삭의 배, 자궁, 양수니까 생리통이 나오죠. 여성 모계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서 몽정이 나오면 안 되죠. 왜? 몽정은 남자가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불쑥 몽정이 나오면 이것은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고, 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나온 거죠. 그래 놓고 노란 별꽃 뙤약볕들에 쳐서 귀뚜리가 뛰어나왔어요. 이 호박을 키웠던 그 자연 환경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심사위원이 이야기했던 상상력, 여기서 나오죠. 이 호박 속 안에는 우리 호박을 키우다 보면 이 호박 안에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뙤약볕도 이 호박 안에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달아졌을 거고, 뭔가 우레도 이 호박 안에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호박의 이제 주변에 많이 귀뚜라미가 우는데 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이 호박 속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것들을 상상해내는 거예요. 이 호박 속에는 뭐 이런 하늘 뭐 이런 아까 늦가을 여문 햇살 뭐 초겨울 시린 하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갔을 거라고 시인은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여기서 상상력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인은 이거를 그냥 썼을까요? 전략적으로 썼겠죠. 심사위원분들 보고 감탄하라고. 나는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라고. 그럼 심사위원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거 전략적으로 썼네. 저는 당장 봐도 전략적이라는 걸 금방 알 것 같은데요. 그래 놓고 소스라쳤을 태아들 나는 폐경입니다. 아까 음삭이 그 황금색 자궁 안에 있었는데 그 음삭을 태아들이라고 또 비교를 하죠. 비유를 하죠. 그래 놓고 주제가 나오죠. 나는 폐경이다. 아까 이 늙은 호박 노파가 되면 당연히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늙은 호박이 결국에 노파가 되면서 이 노파가 결국에 누가 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 늙은 호박하고 나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들 메시지 전달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 호박을 나하고 이제 일치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문장을 보면 달큰한 후각으로 널브러진 조각달을 섬기며 이제 호박을 잘랐으니까 이게 조각달이 되는 거죠. 아까 호박을 보름달로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호박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게 조각달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후각이란 단어도 굉장히 관념적으로 잘 쓴 거죠. 이게 바로 감각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코로 조각달을 이제 맡은 게 아니고 코 대신에 후각으로 이 조각달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손님에 대해서 이 시가 굉장히 경어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달지 않은 마음이 길었어요. 라고 이렇게 또 뭔가 굉장히 이런 사유적인 문장도 쓸 줄 아시고요. 그래 놓고 첫 아이 낳고 해산딸이 미뤄질 때 다시 자기의 현실로 돌아오죠. 상상력에다가 체험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첫 아이 낳고 해산딸이 미워질 때 엄마가 끓여주신 황금호박 즉 오직에 달았지요. 위에서 엄마 한번 나왔었죠. 그 엄마 버리지 않고 밑에서 엄마 다시 써주죠. 엄마가 끓여주신 황금호박죽. 그러니까 내가 시적인 화자가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나의 이제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제 호박죽을 끓여줬으니까 이것도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모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맨 마지막 문장 때문에 결국엔 이 시가 당선이 됐다고 봐요. 맨 마지막 문장에 그이와 딸의 귀가를 밝혀주십사 만월 두 대접. 그이와 딸, 여기서는 아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왜?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엄마, 나, 그리고 딸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이와 딸의 귀가를 밝혀주십사 만월 두 대접. 만월 두 대접은 뭐예요? 호박죽 두 대접이겠죠. 우리가 대접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동그란데 여기 호박죽이 들어가면 이 호박죽이 노랗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보름달이 되죠. 근데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바꿔 쓴 거예요? 만월로 바꿔 쓴 거죠. 그래서 이 호박죽 두 대접을 만월 두 대접으로 비유하는 게 이게 바로 시예요. 여기서 호박죽 두 대접이라고 하면은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호박죽 두 대접이라고 쓰는 건 이건 치열성이 떨어진 긴장감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호박죽을 만월 두 대접으로 쓰면서 맨 마지막에 두둥실 식탁 위에 보름달이니까 이걸 띄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맨 마지막에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서정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
남편과 딸아이를 이렇게 뭔가 안는 감싸는 따뜻한 모성의 감성도 드러나면서 이게 시녀의 문학상이 아까 추구한 가장 삶의 질적인 보편적인 향상을 가장 부합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당선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제 시녀문학상 시 당선자인 김영애 선생님의 호박보름달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 이제 설명할 게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찌됐건 간에 우물 안에 개구리면 그거밖에 못 써요. 근데 내가 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건 이렇게 썼네, 전략적으로 이렇게 썼네,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이 부분에서는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고 비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치열하게 나오면 숙련도 있게 나오면서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정 쓰면 되나요? 무작정 쓰면은 그게 발전이 있나요? 공부를 해야지 발전이 있겠죠. 시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시에 대해서 이 아는 만큼 자기가 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김영애 선생님은 이제 저랑 좀 친분이 깊은 이제 분이신데 정말 성실하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더우면 놀러 가고 뭐 겨울이면 추우면 안 나오고 비 오니까 오늘은 안 나오겠지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매주 매주 매달 매달 매년 매년 꾸준하게 시밖에 쓸 줄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시 쓰기에는 요령과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잘 해내기 위해서 내가 요령으로 뭐 속임수를 한다? 글쎄요, 그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정말 신이 있다면 매일매일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런 당선의 영광을 주겠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당선의 영광을 내가 기대한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들 제가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과정을 겪고 와서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 매주 매주 매달 마달 여러분이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사실은 고통의 시간들이죠. 왜? 이 골방 안에 갇혀서 책상 안에 갇혀서 내가 시를 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놀러 가고 싶죠. 뭐 TV도 보고 싶죠. 유튜브도 보고 싶죠. 근데 그런 걸 다 하면은 여러분 시를 절대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가끔 저에게 이제 시 창작 강의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까지 박사 논문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못했고, 제가 이제 시창작 강좌를 이제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시창작 강좌 이제 오픈을 하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뭐 올해 신춘문예를 준비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내년에 시니어 문학상을 준비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내년에 뭐 다른 문학상을 준비하신다면 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곧 여러분들께 이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오픈하려고 생각 중에 있으니까, 또 계획하고 실천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제 기다려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성장을 했어요. 그 이제 국문과나 이제 문해창작과나 이제 그 합평 과정 보면 굉장히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은 못하지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합편의 과정에 그 높은 강도를 견뎌내는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그 강도를 겪었던 것에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조언들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갈고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분이나 자양분을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